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맞춤 지식 탐구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요,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바로 고전이죠. 교사와 학생 사이 이 책을 한번 깊게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책이요. 네, 15년차 베테랑 선생님께서 요청을 주셨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 책이 여전히 최고의 교사 언어 매뉴얼인지 그 핵심을 좀 제대로 관통하고 싶다고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단순히 좋은 말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책의 어떤 통찰이 시간을 이겨내고 지금까지도 살아남았는지 그 본질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미션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정말 위대한 건 아이를 사랑하세요 같은 뭐랄까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안 한다는 점이거든요. 맞아요. 추상적이지가 않죠. 네. 대신에 교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쟁터잖아요. 거기서 매일 벌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 뭐 아이가 운다거나 떼를 쓴다거나 그럴 때 교사 입에서 딱 나가야 할 말,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거든요. 이건 철학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전 기술 설명서에 가까워요. 바로 그 기술이라는 단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책 첫 부분 읽다가 정말 뼈를 맞은 것 같았는데 좋은 교육 철학이나 이론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교실에서 아이가 페인트를 팍 엎지르는 그 순간에는 그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지적이요. 맞습니다. 책에서 이걸 1000달러짜리 수표랑 동전으로 비유하는데 와, 진짜 절묘해요. 네, 그 비유 저도 인상 깊었어요. 민주주의, 인격 존중, 사랑 이런 가치들은 분명 1000달러짜리 수표처럼 값지죠. 근데 당장 목이 말라서 자판기 커피 뽑아 마실 땐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죠. 그때 필요한 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실에서 아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자잘한 다툼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이걸 해결하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교육 이론이라는 수표가 아니고 네,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소통 기술, 바로 동전이라는 거군요. 와, 이 비유 하나만으로도 이 책이 뭘 말하는지 확 와닿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그 동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교사가 그 동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교실의 날씨가 결정된다고요? 교실의 날씨요? 네, 교사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하루를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는 걸 자각하는 것. 거기서 모든 기술이 시작된다고 봐요. 그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말이 사실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책임감이 따르니까요. 그 힘을 제대로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소통 기술들이겠고요. 자, 그렇다면 그 효과적인 동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일지 책에서 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사례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이걸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딱 하나요. 하나요? 네,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사실 판단이나 훈계, 질문 이런 건 전부 그 다음 문제고요. 감정을 먼저. 네, 농부공 사례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체육 시간이 끝났는데 한 아이가 공을 더 갖고 놀고 싶다고 버티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라도 아마 안 돼, 시간 끝났어. 규칙은 규칙이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게 공평하니까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교사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죠? 아이의 그 아쉬운 마음을 먼저 딱 읽어줘요. 기분 전환하고 싶으면 3번만 더 던져봐. 내가 기다려줄게. 이렇게요. 와... 규칙의 엄격함보다 아이의 감정을 우선해 준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땠어요? 아이가 정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딱 3번 던지고는 순순히 공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작은 호의 하나가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그냥 막아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그건 정말 멋진 해결책인데 다른 29명의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저렇게 때를 쓰면 규칙을 어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은 없을까요? 책에서는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책에서도 그 점을 간과하지 않아요. 핵심은 이 교사의 행동이 규칙 파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규칙 파괴가 아니다. 네, 감정에 대한 일시적 허용이라는 점이죠. 매번 이렇게 규칙을 무시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이가 감정적으로 격앙된 특정 상황에서 규칙만 강요해봤자 더 큰 저항만 불러일으킨다는 걸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하. 교사는 이번에는 네 아쉬운 마음을 이해해서 특별히 허락해주는 거야.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원칙은 살아있지만 너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는 것.
이게 바로 기술인 거죠. 아, 규칙과 감정 사이에 유연한 줄타기 그런 거군요. 듣고 보니까 우는 아이 사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8살 아이가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엉엉 우는데 보통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면서 원인부터 찾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교사는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원인 분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위로라는 걸 직감해요. 직감적으로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다독여주기만 해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가 금방 울음을 그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정말 신기한 지점이에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아이의 이성적인 뇌는 사실상 거의 꺼져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 걸까요? 그래서 이유를 묻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고 감정을 먼저 다독여줘야 비로소 이성의 뇌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뭐 그런 원리인가 봐요. 정확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흥분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전두엽의 논리적 사고 기능이 마비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책의 기술들은 본질적으로 심리적 상황을 진정시키는 기술인 셈이죠. 정말 속상했겠다. 이렇게 감정을 인정해주는 건 나는 네 편이지 위협이 아니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 신호를 받아야만 아이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부서진 장난감 자동차 사례가 그 정점이에요. 맞아요. 친구가 새로 산 장난감 자동차 바퀴를 부러뜨려서 아이가 막 울음을 터뜨렸을 때 교사가 잘잘못을 따지거나 장난감 왜 가져왔어? 이렇게 훈계하지 않죠. 네, 그저 아이의 마음에 접속해요. 이거 새로 산 장난감 자동차 맞지? 어쩜 좋아. 딱 이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네, 아이의 그 상실감, 속상함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해 준 거죠. 그러자 아이가 놀랍게도 스스로 괜찮아요. 집에 다른 차 있어요. 이러면서 상황을 정리해요. 스스로요? 네, 교사가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아이의 감정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주니까 아이가 스스로 해결사가 된 거예요.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공감의 힘이라는 게 단순히 위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 해결 능력을 되살려주는 어떤 스위치 역할을 하는군요. 자, 그럼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들을 봤으니 이제는 반대 상황도 가야겠죠? 책에서 지적하는 아주 나쁜 상황들. 교사들이 무심코 저지르지만 아이들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는 소통 방식들도 좀 짚어주시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교사가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죠. 첫 번째는 쇠망치 같은 말이에요. 쇠망치요? 네, 미술 시간에 교사가 그림 2개를 보여주면서 어떤 게 더 좋냐고 물었는데 한 학생이 대답을 망설여요. 그러자 교사가 툭 던지죠. 하루 종일 걸릴 거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네요. 저도 학창 시절에 그런 식의 비아냥을 던지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한마디가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던 기억이 나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분이 생생하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조롱과 비아냥은 교육적 효과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만 키워요. 책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교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요. 망신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선의에서 시작했지만 결과는 나빴던 사생활 침해 사례도 정말 곱씹어 볼 만했어요.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시무룩하게 있으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무슨 일 있니? 하고 묻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오히려 관심의 표현 아닌가요? 물론 시작은 선의였댔죠. 하지만 아이가 아무 일 없어요 라고 했는데도 내 얼굴에 다 써여 있어. 무슨 걱정 있지? 라면서 계속 해묻는 건 달라요. 그건 관심이 아니라 무례함이고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걸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교사의 집요함 때문에 아이는 수업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닫아버렸고요.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훈계의 함정 사례도 있었죠. 체육 시간에 공을 한 번도 못 만져봤다고 우는 아이에게 너만 있는 게 아니잖아. 차례를 기다려야지 라고 말하는 거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옳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의 규칙을 가르치는 아주 정의로운 훈계처럼 보이죠. 하지만 책은 지적해요. 울고 있는 아이에게는 민주주의 교육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통하지 않는다. 네, 아이가 서러워할 때 필요한 건 공정성에 대한 강의가 아니에요.
그 불만을 인정해주고 소원을 말로 표현해주는 거죠. 공을 한 번도 못 받아서 정말 속상했겠구나. 네가 공을 잡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요. 논리적 올바름이 아이의 감정을 외면할 때 그건 가장 나쁜 소통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관통과는 단 하나의 황금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아주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합니다. 바로 아이의 성격이나 인격에 대해 말하지 말고 오직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이 한 문장이 효율적인 소통과 비효율적인 소통을 가르는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아이가 페인트를 쏟은 예시가 이 원칙을 정말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페인트가 쏟아졌다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능한 교사는 상황에 집중해요. 어이쿠, 페인트가 쏟아졌네? 어서 물이랑 걸레 가져오자. 이건 문제 해결 지향적인 말이죠. 네, 해결에 집중하는. 네, 아이를 탓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배려가 담겨 있어요. 반면에 인격에 대해 말하는 교사는 넌 왜 그렇게 칠칠치 못하니? 조심성 좀 치워라. 이렇게 말하겠죠. 정확해요. 그건 아이의 인격을 비난하는 문제 야기 지향적인 말이에요. 아이에게 남는 건 불안감과 분노뿐이죠. 그래서 책은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든 꾸중을 하든 절대로 아이의 성격이나 인격을 건드리지 마라. 눈앞에 벌어진 상황과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사의 분노 표현에 대한 관점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화를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많은 교사들이 나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런 강박을 갖고 있지만 책에서는 유능한 교사는 성인군자나 순교자가 아니라고 단언해요. 아, 그래요? 네, 교실의 현실을 생각하면 교사가 화를 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화가 날 땐 어떻게 표현해야 한다는 걸까요? 방금 말한 황금률을 어기게 될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위선적으로 참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나를 주어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희 정말 시끄럽다. 이렇게 아이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네. 나는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라고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이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는 인격 비난이 아니라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 라는 솔직한 자기 표현. 즉, 나 전달법이에요. 이런 진정성이 오히려 아이들과의 건강한 신뢰를 쌓는다고 보는 거죠. 오늘 교사와 학생 사이라는 고전을 통해서 효과적인 소통의 정수를 파헤쳐 봤는데요. 결국 적절한 의사소통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하고 또 실패하면서 다듬어가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이 책이 매뉴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론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내 몸이 일부처럼 만들어야 하는 기술이라는 의미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황금률, 성격이 아닌 상황에 대해 말하라. 이게 과연 교실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이 원칙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보편적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 원칙은 비난뿐만 아니라 칭찬에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칭찬에도요. 네, 우리는 보통 아이에게 넌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말하죠. 이건 아이의 인격에 대한 칭찬이에요. 하지만 이 책의 관점대로라면 이 어려운 문제를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풀었네 라고 상황과 행동을 칭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아, 왜 그렇죠? 똑똑하다는 칭찬은 아이에게 다음에 실패하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부담감을 주지만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면 아이는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 도전할 용기를 얻게 되니까요.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네요. 칭찬마저도 인격이 아닌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직장에서 동료에게,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무심코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라거나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같은 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규정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교실 속 소통의 원칙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일지도 모르겠습니다.